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읽어드린 시는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였습니다. 올겨울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눈이 오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SNS에서 이 시를 한번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죠.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냥 오늘 한번 처음으로 시 낭송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 다니다가 도올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런 구절이 귀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특히나 사람은 화의, 즉 화의 존재가 아니라 불화의 존재다. 아마 바로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에 관한 단어, 우정이랄까 사랑이랄까 그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며칠 동안 제게 남아있었던 것이 이 시를 읽게 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2시 19분이네요. 날씨는 제가 있는 이곳의 날씨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서 마음도 쫙 가라앉은 상태로 오늘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백권대학 6장 오늘 김영호 선생님을 많이 하게 되네요. 논어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축복까지 읽어드렸죠. 오늘 그러면 7장, 8장이나 길이에 따라서 그 7장, 8장, 9장이나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보니 8장이 지금 제가 백권대학에서 역시나 알게 된 책이기도 한 오학영 교수님의 조선의 힘인데 이게 길이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단독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은 7장, 9장, 1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7장 새벽에서 황혼까지. 서양 문명에는 진보의 비전이 없다. 새벽에서 황혼까지. From dawn to decadence. 500 years of Western cultural life는 서양 문화사를 기술한 저작물이다. 1, 2권 합해서 1500쪽에 달하는 이 책은 프랑스 태생 미국 역사학자 자크 바전의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50년 동안 재직한 그는 2012년 10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이 책은 한국에서 그의 나이 100세 때 번역 출간되었다. 자크 바전은 우파 사학자지만 무능하고 타락한 우파에 대한 그의 비판은 좌파들의 것보다 신랄하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탁월한 문체에 있다. 1500쪽 내내 정연된 문장이 유려하게 이어진다. 이 서양 문화사는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시점부터 20세기 말까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종교개혁의 시점을 근대 초기인 새벽으로, 20세기를 근대 말기로 보아 황혼으로 각각 비유했다. 그는 역사학자이긴 하지만 예술가들에게 폭넓은 관심을 표명하는 전형적인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서양에서는 500년 동안 4개의 혁명이 있었다고 말한다. 종교혁명, 군주혁명, 자유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는 역사기술에 있어 사건들의 연계성을 중시한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더 중시한다. 동시에 저자는 주요한 인물 중심의 기술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의식했건 안 했건 간에 동아시아 역사 기술에서 사마천의 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야스마로의 고사기 등의 기전체 열전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저자는 역사의 원동력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목 그대로 20세기를 불안정하게 쇠퇴하는 황혼과 같은 시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에 들어 서양 문명의 뚜렷한 진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서양 500년의 역사를 움직인 원동력을 원시주의, 개인주의, 자의식,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으로 제시한다. 그는 다양하고 복잡했던 유럽 제국의 역사를 이 4가지 기준으로 일관되게 기술했다. 저자는 실용주의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또한 저자는 레비스트로스에서 시작된 구조주의와 맥루언의 이미지 이론과 토머스 쿠은의 패러다임 변환론을 싸잡아서 과학 만능주의의 소산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나는 이것을 참으로 참신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바그너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셋을 함께 묶어 위대한 표절자인 동시에 위대한 창조자라고 평가했다. 서양 음악을 높이 평가하는 저자는 베를리오즈를 모차르트 이후 최고의 음악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는다. 또한 저자는 쇼팽이나 슈만을 하찮은 듯이 말하는데 이것에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문화사는 문의 사조사의 성격을 띈다. 그러나 사조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무리나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 무수한 사실과 인물들을 사조별로 분류하여 연결시키는 저자의 저력에 경탄이 절로 나온다. 새벽에서 황혼까지는 실로 엄청난 독서와 사색과 통찰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노작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에 있는 한국인 번역자 이희재의 번역 후기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서양 문화사를 읽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먼저 했다. 그는
서양이 풀어야 할 문제는 1차 방정식이고 서양 문물을 이런 식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문제는 2차 방정식이라면 식민지를 체험하고 분단의 현실에 당면해 있는 한국의 문제는 3, 4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이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발언이다. 팔짱이 끼어가지고. 9장 핀란드 역으로. 당신은 사회주의자? 한때 레닌그라드로 명명되기도 했던 러시아 서북단의 도시 상트페레드부르크에는 5개의 역이 있다. 바르샤바역, 바르셀로나역, 모스크바역, 페트로파브로프스크역, 그리고 핀란드역이다. 이 역들은 특이하고 일목요연하게도 종착지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1916년 스위스 쥐리히의 낡고 음습한 단칸방에서 아내 나두샤와 함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레닌은 조국 러시아가 혁명의 열기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기차를 타고 독일을 거쳐 스웨덴에 이른 후 사슴 썰매로 바꿔 타고 국경을 넘어 핀란드에 이르렀다. 당시 연합국들은 레닌이 귀국하면 대독전을 수행하는 러시아 임시정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아 방해했지만 독일 정부는 레닌이 귀국하면 대독전을 중단시킬 것으로 계산하여 전 일정을 지원했다. 이곳에서 다시 기차를 탄 레닌은 러시아의 도시 상트페레드부르크의 핀란드역으로 향한다. 이후로부터 6개월, 레닌은 북극 도시의 백야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주의 혁명의 꿈을 달성한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 핀란드역으로 To the Finland Station은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여 달린 기차라는 뜻이다. 이 책의 구성은 마르크스 엥겔스 이전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과 트로츠키의 사회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은 10여 명이다. 프랑스의 역사가 줄 미슐레는 프랑스 혁명사의 저자다. 그는 영국은 제국이고 독일은 민족이며 프랑스는 개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에르네스트 르낭은 프랑스의 사상가로서 예술을 인간화한 저서 기독교의 기원을 남겼다. 아폴리트 테는 평론가였고 아나톨 프랑스는 작가였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인물은 그라쿠스 바베프였다. 그는 법과 신분의 평등은 물론 교육과 취직의 기회균 등 토지 사유의 제한, 생산물과 배당 분배의 국가 관리와 재산의 평등을 주장했다. 생시몬과 샤를 프리에는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가였고 로버트 오원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였다. 이후 사회주의 연구와 운동권의 주도권은 독일로 넘어간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 그리고 페르디난트 라살 등은 독일인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는 러시아에서 한층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미하일 바쿠닌은 러시아의 혁명가 겸 무정부주의자였다. 레닌과 트로츠키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 사람이다. 이 중 핵심 인물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과 트로츠키 4인이다. 이 책에서는 이 네 인물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레닌이 핀란드역에 도착할 당시 스탈린은 프라우다지의 편집진 중 한 명이었다. 에드먼드 윌슨이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저작한 이 책은 700쪽 분량으로 방대한 편이다. 서문을 쓴 루이스 매넌드의 말대로 이 책은 위대한 책은 아닐지언정 훌륭한 책임에는 틀림없다. 자유주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회주의자라는 말인가? 참고로 나는 사회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천박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나름 적응하고 살면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소리를 내어 말한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의료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토지가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은 이런 주장들을 최초로 강력하게 알린 선언문이다. 사회주의는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한 감정의 한거에서 태어났다. 사회주의는 실업과 추위, 비참함과 배고픔과 같은 견딜 수 없는 광경이 성실한 가슴들에 타오르게 하는 연민과 분노에서 태어난 것이다. 한쪽에는 사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궁핍이, 또 한쪽에는 견딜 수 없는 노동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는 거만한 게으름이 있는 이 터무니없이 서글픈 대비에서 사회주의는 태어났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인간이 천한 감정인 시기의 산물이 아니라 정의의 산물이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산물이다. 레옹 블룸 1872년에서 1950년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정거장 핀란드역을 향해 질주했던 사람들의 불꽃 같은 삶이 담겨있는 이 책은 사회주의가 이제는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경박성을 환기한다. 역사에서 소멸한 것은 유럽과 러시아의 사회주의일 따름이다. 혁명가들은 대부분 선량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었다. 과격하다고 알려진 바쿠니는 말년에 고향 러시아가 그리워 눈물 지었고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듣고는 감동한 나머지 세상은 3이라도 9번 교향곡은 영원하리라고 선언했다. 한편 초인적으로 실천적이었던 레닌도 장모의 약을 구하기 위해 쥐리 시내 곳곳을 뒤졌고 소나타 10장을 듣고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위대한 곡을 매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선량한 심성을 지녔고 예수를 사랑할 줄 알았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종교였다. 누가 뭐라 한데도 역시 위대한 사회주의자들에게 공통되는 미덕은 오롯이 남아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락시키는 대가로 자기들끼리의 배를 불리는 착취자들에 대한 분노이며 출생과 소득 차이 근거를 둔 계급적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열정이다. 오늘의 자본주의는 인간적이지 않다. 물신이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현실에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려다 처절하게 좌절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역설적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마치 인문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인문학이 더 필요해지는 것처럼 사회주의적 가치가 배관시되는 시대일수록 사회주의적 정신이 더 요긴해졌다는 것이다. 10장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의 저자 레이 황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 역사학자로서 1918년 후난성 창사에서 출생하여 중국군 장교가 되어 항일 전쟁에 참전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뉴폴츠 대학 교수를 지냈다. 1980년대 이후 저술 활동에 집중하다가 2000년 봄 8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레이 황은 역사를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역사 자료를 선택하거나 그 인과관계를 배열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과거 사실을 배열하는 작업에서 역사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일이다.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이 우리에게 잠옷 심각한 논쟁과 진지한 사색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도덕적인 잣대로 역사를 보는 일이 빚어내는 오류와 편견을 지적하면서 역사에서 도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역사 기술에는 선인이나 악인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측천무후처럼 악녀로 알려진 인물도 그다지 부정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한간에서 위인으로 알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도 선인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사실 측천무후나 당태종이나 권력 장악을 위해 가족을 죽인 것은 매일반이다.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다. 그녀는 당태종의 제인, 궁녀이었다가
태종의 아들 고종의 황후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인 중종과 예종을 폐위시키고 직접 황제 자리에 올라 국호를 주로 고치고 반세기 50년 동안이나 중국을 통치했다. 그녀는 아들을 죽이고 어머니를 독살한 악녀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는 용모와 담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여자였다. 그녀는 말을 길들이는 데에는 세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채찍과 철봉과 비수라는 것이다. 채찍으로 다스리고 철봉으로 때리고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비수로 목줄을 따버리면 된다고 했다. 그녀는 특무대를 조직하여 밀고를 받는 방식의 공포정치를 시행했다. 어느 나라 역사건 성공한 여왕의 사생활은 다소 부정적으로 기록되는 경향이 있다. 측천무는 러시아의 차르 카사린과 함께 문란하고 엽기적인 사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성욕은 늙을 때까지 식지 않았다. 그녀는 60세가 넘어서 설회이라는 미남자를 총애하여 그에게 중위되라고 명한 후 출가자 신분으로 궁중에 출입시켰다. 그녀의 남성 취향은 70세를 넘기자 더 연소화되었다. 그녀는 미소년 장혁지, 장장종 형제를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고 홍색 분으로 화장시켜 그들과 함께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물론 남자 신하들의 상소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녀는 상소에 거의 응답하지 않았다. 한 번은 우보궐, 직책명, 주정치기 여황제를 문란하다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그녀는 경의 직원이 아니었으면 짐이 알지 못하였을 것이오 라고 화답하고 오색 비단 100단을 상으로 내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의 성생활을 조금이라도 바꾼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엄숙한 채 하는 남자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너희도 첩질하면서 왜 나만? 하고 내심 비웃었던 것일까? 황후로 28년, 황태후로 7년, 그리고 황제로 15년 동안이나 대륙을 호령하면서 숱한 남성들을 쥐락펴락했던 그녀는 80세에 이르자 통탄하듯이 선언한다. 여자의 몸으로 황제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남자 첩을 두지 못한단 말인가. 현대에 들어 공식적으로 첩의 개념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말이 남녀 평등에서 갖는 의의는 선언적이다. 그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사가들의 몫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녀 동등을 실현하고자 한 선구자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오늘 약속드린 3장의 글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긴 8장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